자, 고성국 칼럼입니다. 중산층 재건,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진지 구축입니다. 지난번에 그 G7 회의, 그때 일본의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배려였을 거라고들 다들 이제 보도를 했는데,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대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전하기를, 그때 그 두 정상의 대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중산층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계층 간 갈등을 줄여서 자유민주주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두 정상이 하면서 의견을 합치했다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전하는 말대로 이런 대화를 만찬장에서 하고 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 이 두 사람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이 정치 담론을 만찬장에서 짧게나마 했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델러웨이주 출신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별명이요, 미들클래스 조예요. 미들클래스 조, 중산층 조. 또 다른 별명이 에버리지 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그 마인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중산층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메시지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또 정책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들클래스 조, 에버리지 조라는 별명을 지닐 만큼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미국의 중산층 재건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만찬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중산층을 강화해야 됩니다. 중산층이 확대되어야 경제가 발전하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계층 간 갈등이 줄어들어서 국민통합, 국가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복원을 새로운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약자 복지, 우리 사회 차상위 계층이나 최하층에 대한 긴급한 약자 복지 등 취약계층에 집중해왔던 정책 혜택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중위소득 계층으로 넓혀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완전히 몰락한 이 잘못된 이 정책, 사악한 정책, 소주성 때문에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중산층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2년차 국정과제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동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뼈대다. 어려운 경제 속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두터운 중산층은 국가의 안전판이다. 정부는 활기찬 시장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취약층이 중산층에 두텁게 편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게 G7 G7회의를 갔다 온 다음인가요? 23일이면? 그런 것 같은데요. 히로시마 G7 회의를 갔다 온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시간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키로 G7 회의에 가서 아까 소개해드린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의 중요성을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그 이후에 우리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산층 국가의 안전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점상 맞습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주제인데요. 아담 스미스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론자들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계층의 상하향 분해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쟁에서 지는 루저들은 하층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10명이 경쟁하면 살아남는 게 한두 명이면 한두 명은 올라가고 7, 8명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향 분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아담 스미스 시대에 이해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칼 막스는 극단화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100명이 경쟁해서 30명이 위너, 70명이 루저였다가 그 다음에는 20명이 루저, 20명이 위너, 80명이 루저였다가 결국은 이게 한 명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99명이 전부 다 패배자가 되는 이런 식의 사회로 필연적으로 간다고 주장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명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한 명의 부르주아지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돌입한다. 그러면 이 99%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한순간 봉기하면 저 하나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해버리면 99%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칼 막스의 이런 식의 끊임없는 계층 상하향 분해를 통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극대화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의 필연성이 산술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칼 막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적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칼 막스가 얘기하는 대로 사회가 나가면 이거는 모든 사람의 불행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된다. 경쟁을 하다 보면 루저, 실패자, 패배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이들도 최하층 극빈층으로 전락시켜서는 오히려 시장경제에 좋지 않다. 왜? 이들이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순간 노동력 자체를 상실해버리는데 그러면 누구의 노동을 고용해서 시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끊임없이 이들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칼 막스의 주장과는 달리 19세기, 20세기의 자본주의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기존의 아담 스미스식의 끝없는 경쟁, 시장 경제를 수정 보완하게 됩니다. 그게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느 수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이를테면 최저임금도 도입하고 또 이들이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 상권을 보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칼막스의 이 99%는 프롤레타리아트로 전락한다고 할 때의 그 프롤레타리아트는 혁명을 할 때 잃는 것은 쇠사슬밖에 없다고 하는 정말 완전한 이 극빈자 상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거 아니다. 시장이 발전하고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비록 노동자들도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정자본주의의 목적은 대다수 노동자들을 중산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기업 노조의 노동귀족들의 그 계급이기주의의 탓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대한민국에 민노총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연봉 1억 받잖아요. 이들이 칼막스가 얘기한 그런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는 그런 프롤레타리아트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보통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할 때는 이 소득으로 분류해서 뭐 이를테면 월급 뭐 450만 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그 연봉으로 하면 연봉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받는 사람, 대개 그런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면 민노총 절대 다수는 중산층이에요. 우리가 이 이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이 있잖아요. 소득세 면세 기준은 소득세를 낼 만큼 충분히 소득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면세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50% 정도는 소득세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50% 이상은 다 중산층, 소득을 낼 만큼 소득을 버는, 소득세를 낼 만큼 소득을 버는 중산층이라는 뜻입니다. 왜? 칼막스의 이 설명대로 이미 칼막스가 이걸 선언하고 나서 지금 180년이 지났는데도 완전한 이 노예 수준과 같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는 이런 프롤레타리아트가 절대 다수가 되는 사회는 유일하게 어디에서 구현됐습니까? 소련, 중국, 북한에서만 구현된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표방하는 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예전에, 지금도 절대 다수 인민들이 이런 절대 빈곤 상태에 잃을 거는 쇠사슬밖에 없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칼막스가 예상하고 예언한 그런 식의 절대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 구조로 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튼튼하게 하고 체제의 그 면역력, 혁명에 대한, 무장봉기에 대한 체제의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바로 이 중산층이 더 튼튼해지면 것이 제일 중요하고 확실하다. 쉽게 말해서 잃을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혁명의 선동이 통하지만, 잃을 것이 많이 생긴 중산층에게는 그거 다 걸고 혁명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선동이 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 강화, 중산층 육성, 중산층 확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명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회학의 계급론을, 그 계급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그동안 설명을 했어요. 뭐냐? 이 피라미드형의 계급 구조. 잘 사는 사람이 극소수고 대부분 못 사는 사람이 넓게 피라미드 하부에 있는 이런 구조는 그림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중산층을 좀 더 넓히면 이 피라미드 구조가 점점 어떻게 변하냐면 다이아몬드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가운데가 두툼해지고 잘 사는 사람이 조금, 극빈자들이 조금 있는 다이아몬드 방식으로 사회 계급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를 다이아몬드 형태의 계급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그 혁명에 대한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항아리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배가 불뚝한 항아리.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 산업화하면서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국가 정책의 전략 목표가 바로 이 항아리형으로 계층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을 강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취임 2년 차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을 중산층, 두터운 중산층을 발전시키는 곳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것이 국가의 안전판이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종북주사파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건 복지정책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 강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 재건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진지를 구축하는 과제다. 이렇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중산층 강화 발언이 갖는 그 전략적 의미를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매우 전략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깊은 이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어요. 70여 년 계속되어 온 이념 전쟁에 있어서의 최종적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적 의미를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 힘이 좀 깊이 천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조직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